경부고속도로 어느 휴게소. 11월에 찬 바람이 불던 오후였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벤츠 S클래스. 뒷문이 열리면서 나온 사람은 짙은 코트에 고급 시계를 찬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옆에서 기다렸지만 남자는 혼자 휴게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한승준. 한승준 그룹 회장. 자산 1조 원이 넘는 중견 재벌. 그날 그는 부산 출장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올라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 야외 매장 쪽을 지나가다가 그 남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패딩 점퍼, 흰 앞치마, 뒤에 아기를 업은 포대기, 뻥튀기 기계 앞에서 봉지에 과자를 담고 있는 여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 어깨의 기울기가, 그 목덜미의 선이. 한승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승준의 손에서 커피 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지는 커피. 하지만 한승준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1년 전 자신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돈은 주겠다고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던 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등에 업힌 아기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한승준은 왜인지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벌 회장은 왜 아내와 이혼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기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한승준이 처음 오서연을 만난 건 그가 45살이던 해였습니다. 그때 한승준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댁에서 시작한 건설업을 물려받아 2배로 키웠고 계열사를 몇 개 더 만들었고 강남에 사옥을 지었습니다. 직원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제주의 별장, 해외에도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32살에 했는데 8년 만에 끝났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승준이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였습니다. 전처는 당신 삶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지만 한승준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세 오서연을 만났습니다. 오서연은 그의 회사 법무팀에 새로 들어온 변호사였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한승준보다 13살 아래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계약 관련 회의에서였습니다. 서연은 발표 자리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회장 앞에서 주눅드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짚었고 대안도 바로 제시했습니다. 한승준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어떤 직원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업무적 관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2번째, 3번째 마주치면서 다른 관심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똑똑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말이 직설적이었지만 상대방을 배려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자기보다 옆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승준은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내 연애 규정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전했고 서연도 그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회장이 부하 직원이랑 사귄다는 것,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 서연이 계산적인 것 아니냐는 것. 한승준은 그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서연에 관한 말은 무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2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서연의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큰 결혼식 싫어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조용하게 하고 싶어요. 한승주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재벌 집안 결혼식이면 하객이 수백 명이고 호텔 대연회장에서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여자는 그게 싫다고 했습니다. 진짜요? 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결혼 말고 우리끼리 하는 결혼하고 싶어요. 한승주는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정말 작았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합해서 30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승주는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다고 나중에 술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생활은 좋았습니다. 서연은 결혼 후 법무팀을 그만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불편하다고. 한승주는 그게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프리랜서로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았지만 일을 완전히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승주는 그 독립심이 좋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한승준도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 같이 밥을 먹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가고 서연이 좋아하는 책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승준의 오래된 습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한승준은 무엇을 잃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서연은 그것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결혼 3년째에 접어들면서부터 한승준은 다시 예전의 한승준이 됐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 주말에도 회의, 해외 출장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집에 있어도 폰을 놓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도 서류를 읽고 서연이 말을 걸면 응 하면서 사실 듣지 않는. 서연은 처음에 이해했습니다. 바쁜 거 알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괜찮아요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그냥 어디 나가자. 멀리 말고 그냥 근처라도. 이번 주는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 다음 주에도 뭔가 있겠지. 그 말에 한승준이 살짝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바쁜 게 몰랐어? 이 정도 생활 수준 유지하려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생활 수준이라는 말. 서연이 원하는 건 생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면 또 싸울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들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진 건 한승준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한승준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서연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그랬고 출신도 그랬고 무엇보다 서연이 어머니한테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도 기어오르지를 않아. 어머니, 기어오르는 게 뭔가요? 시어머니한테 예의가 있어야지. 명절에 시댁 먼저 오지 않고 친정 먼저 가는 게 말이 돼? 저희는 날짜를 나눠서 번갈아 가기로 합의했잖아요. 합의? 누구랑 합의? 내가 승준이를 꼬드긴 거잖아.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한승준은 중간에서 어머니도 달래고 서연도 달랬지만 사실 어머니 편을 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승준의 회사 이사 중 한 명이 한승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부인분이 예전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승준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팀에 있었을 때 알게 된 정보들이 외부로 나간 정황이 있다고 해서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이사가
한승준의 어머니와 짜고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내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승준은 그 순간 이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이 문제였습니다. 한승준은 서연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생각했습니다. 법무팀에 있었으니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정보가 외부로 나갔다면, 만약 서연이, 그 생각들이 한승준 안에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이,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없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그 거리가 벌어지면서 어느 날 한승준이 서연 앞에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보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한승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줘요. 이유가 뭔지.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다예요? 재산 분할은 법적 기준보다 더 줄게. 당신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한테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있죠? 한승준은 눈을 피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있잖아요. 없어. 서연은 잠깐 한승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해명해도 안 믿을 거잖아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뭘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서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승준은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도장을 찍고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승준은 그 서류를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왜 해명하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숨긴 것이 있었을까요? 이혼 후 한승준은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그게 한승준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힘들면 일했습니다. 공허하면 일했습니다. 후회가 올라오면 일했습니다. 그의 한승준 그룹은 매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장님 올해 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승준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웃음의 이유가 어딘가 씁쓸했지만 서연 생각은 가끔 났습니다. 아니, 자주 났습니다. 자주 나는데 애써 눌렀습니다. 특히 밥을 먹을 때 서연이 차려주던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2가지. 하지만 그게 맛있었습니다. 지금 먹는 셰프의 요리보다. 특히 잠들기 전에 서연이 책 읽다 잠든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조용히 책을 덮어주고 불을 꺼주던 일이, 특히 웃을 일이 생겼을 때 서연한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승준은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서류를 집어들거나 술 한 잔을 마시거나 서연이 잘 지내는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 알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까 했다가 관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한승준에게 그 1년은 바빴지만 공허했습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봤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펜트하우스 거실에 혼자 앉아 저 넓은 공간에 소리 하나 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과 다름없이 부산 출장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르기 전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낯익은 뒷모습, 그리고 손에서 떨어진 커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에서 떨어진 커피가 신발에 튀었습니다.
한승주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눈이 그 여자에게 고정된 채 뻥튀기 기계 앞에서 봉지를 나눠 담고 있는 여자, 오서연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없었습니다. 패딩 점퍼는 낡았고 앞치마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손은 찬바람에 텄는지 빨갛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등에 엎인 아기, 포대기에 단단히 묶인 아기, 아기의 눈이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승주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한승주는 발걸음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가 발 옆으로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어머, 괜찮으세요? 하며 말을 걸었지만 한승주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서연은 그때까지 이쪽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한테 거스름돈을 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승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기가 소리를 냈습니다. 아기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옆에 있던 손님이 서연한테 말했습니다. 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기를 살피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시선이 한 방향에서 멈췄습니다. 한승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한승준도 얼어붙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손님한테 봉지를 건네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음 손님을 상대했습니다. 한승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걸음을 뗐습니다. 서연 쪽으로. 서연은 왜 1년 동안 이곳에서 뻥튀기를 팔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기는 정말 누구의 아이일까요? 한승준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손님을 보면서 한승준이 오는 것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 한승준이 불렀습니다. 서연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딱 한 글자, 담담한 목소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보시면 아시잖아요. 장사하고 있어요. 한승준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기가, 네, 언제?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한승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말은 이혼할 때는 몰랐어요. 사인하고 나서 검진 받으러 갔다가 알았어요. 한승준은 그 말을 듣고 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서연은 한승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제가 뭘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한승준은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한테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아이한테 필요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돈 많고 바쁜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한승준은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손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한승준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뻥튀기 봉지를 담고 손님한테 건네고 거스름돈을 주고 그 사이 아기가 칭얼댔습니다. 서연이 한 손으로 아기 등을 두드리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한승준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1월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빨갛게 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찬 바람 속에서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승준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고급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그리고 코트를 봤습니다. 브랜드를 붙이지 않아도 가격이 보이는 코트. 뒤돌아보면 검은 벤츠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낡은 패딩을 입고 빨간 손으로 아기를 업고 뻥튀기를 파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한승주는 그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임신한 채로 혼자 집을 나갔겠지. 어디에 살았을까? 아기를 낳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겠지. 산후조리는 어떻게 했을까? 생계는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일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 변호사였던 사람이 이 추운 데서 뻥튀기를 파는 게 자기 아이를 등에 업고 재산 분할을 법적 기준보다 더 주겠다고 했는데 서연이 그 돈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 성격이라면 한승준의 눈에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혼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뻥튀기를 파는 서연의 빨간 손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승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서연 씨. 서연이 손님 하나를 보내고 돌아봤습니다. 재산 분할 받았어? 서연은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지. 왜 안 받았어? 그 돈 받으면 당신한테 빚지는 것 같아서요. 한승준은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빚이라니. 그건 당신 몫이야. 저는 빚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나은 거야? 서연이 한승준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쁜 삶이에요? 그 말에 한승준이 굳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 옆에 있고 제 힘으로 살고 있어요. 나쁜 삶이 아니에요. 그 말이 한승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한승준은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서연은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승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휴게소 야외 매장 앞 바닥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한승준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일어나세요. 미안해, 서연 씨.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믿었어야 했는데, 물어봤어야 했는데, 오해한 채로 서류를 내밀었어. 그게 잘못이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혼자 버텼잖아. 임신한 채로. 아기 낳을 때도 혼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가 알아야 했는데. 내가 찾았어야 했는데. 한승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버텼어? 주변에 사람들이 더 모였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싶었어. 사람들 보잖아요. 봐도 돼. 한승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봐도 돼. 내가 잘못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서연의 눈물이 결국 흘렀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그 순간 또 칭얼댔습니다. 서연이 자동으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승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야? 서연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결, 한씨. 한승준의 성. 서연은 이혼한 남자의 성을 아이한테 줬습니다. 한승준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한결이? 네. 한승준이 아기 쪽을 봤습니다. 아기가 한승준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으로. 한승준의 눈과 똑같은 눈으로. 그날 이후
한승주는 달라지려고 했습니다. 달라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승주는 시도했습니다. 서연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한승주는 그래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리는 것. 내가 여기 있다고. 한결이 잘 있지?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있어. 서연 씨, 밥은 먹었어? 무리하지 마. 답이 없어도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연한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한결이 감기 걸렸어요. 한승주는 그 문자를 보고 바로 답했습니다. 어느 병원? 내가 가도 돼?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이쪽 동네 오는 거 불편하지 않으면. 한승주는 그날 오후 일정을 다 비우고 서연이 있는 동네로 갔습니다. 서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는 아니었지만 1층이었고 작은 방 2개짜리 집이었습니다. 한승준이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옆에 한결이 있었습니다. 한승준은 그 아이를 보는 것이 두 번째였는데 처음보다 더 선명하게 닮은 것이 보였습니다. 눈 모양, 코의 선, 이마. 한승준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결아. 아기는 낯선 사람을 보고 잠깐 경계하다가 한승준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한승준은 그 눈빛을 받으면서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내가 몰랐다는 게,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내가 몰랐다는 게. 들어오세요. 서연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한승준이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아기 물건들이 한쪽에 정리돼 있었고 작은 텔레비전, 오래된 냉장고. 서연이 변호사로 일할 때 살던 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승준은 그 공간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결이 서연 옆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서연 씨, 네, 내가 잘못했어. 그 의사 말을 먼저 믿은 것도, 물어보지 않은 것도, 서류를 내민 것도. 서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조사해봤어. 그 의사가 어머니랑 짜고 꾸민 일이었어. 그 의사는 해고했어. 어머니한테도 말했어. 서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군요. 응. 알고 나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화를 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서연은 한승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겠네요. 한승준이 멈칫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 걱정이야? 어머니도 아들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러셨겠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한승준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사람이 가해자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하는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가. 서연 씨,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그때 장난감을 손에서 놓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한결아. 괜찮아. 아기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안은 채로 한승준을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응. 근데요. 응. 오늘 온 것. 그건 잘했어요. 한승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8단계 늦은 후회와 새로운 시작 처음으로 사람답게. 그날 이후로 한승준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한결이 있는 날에는 오후 일정을 비웠습니다. 서연한테 연락해서 아기 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허락하면 갔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결이 낯선 사람을 보듯 한승준을 경계했습니다. 한승준은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건네주고 바닥에 같이 앉아 있고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 같이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게 우스워 보였는지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옹알이를 어색해? 조금요. 연습할게. 그 말에 서연이 좀 더 웃었습니다. 한승준은 그 웃음이 오래간만에 보는 서연의 웃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쌓였습니다. 한결이 한승준을 덜 경계하게 됐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한승준이 들어오면 눈으로 따라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결이 한승준한테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안아달라는 신호였습니다. 한승준은 그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한승준은 그 감각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서연은 결국 한승준을 용서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서연과 한승준은 한결을 사이에 두고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나물 반찬 2가지. 한승준은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한결이 숟가락을 자꾸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이 줍고 또 떨어뜨리고 또 줍고 한승준이 그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내가 줄까? 됐어요. 연습시켜야 해요. 애가 아직 어린데 어릴 때부터 해야 해요. 두 사람이 작은 것으로 티격태격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한승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연이 한결을 씻기는 동안 설거지를 하면서 한승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어색하지 않구나. 이 작은 집, 낡은 싱크대, 오래된 수세미.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서연이 한결을 재우고 나서 거실에 나왔습니다. 한승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잠깐 침묵. 서연 씨. 네. 나 사람 되고 싶어. 서연이 한승준을 봤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 말고 그냥 사람.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는지 한참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만 있으면 충분한 것도 아니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는 지금까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당신한테 이혼 서류 내밀면서 돈 주겠다고 한 것도 그래서야.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승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그게 아니었어. 서연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거였는데 나는 그걸 돈으로 대신하려고 했어. 그게 잘못이야. 이제 옆에 있을게. 돈이 아니라 내가.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믿어도 돼요? 믿어봐. 내가 증명할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알아. 중간에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안 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한결이한테 아빠라고 부르게 해도 되겠어요? 한승준은 그 말을 듣고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 두 마디가 화해였고 시작이었고 용서였습니다.
한결이가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서연과 한승준, 그리고 서연의 어머니,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한결이 케이크 앞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한승준이 그 모습을 폰으로 찍었습니다. 한 번 더. 한결아, 이쪽 봐봐. 한결이 한승준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연을 닮았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가는. 한승준은 그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몰랐던 시간들이 있었구나. 1년 동안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는데 나는 몰랐구나. 그게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한승준은 그날 회사 임원들한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녁 회식은 줄이겠다고, 주말 일정은 가능한 한 비우겠다고. 일이 중요하지만 일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승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됐거든. 그리고 그해 가을, 한승준은 서연한테 다시 한번 청혼했습니다. 반지도 없었습니다.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같이 하다가 서연 씨, 네, 다시 결혼해 줄래? 서연이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결혼식은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작게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알아. 서연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해. 이번엔 제 말 끝까지 들어요. 오해가 생기면 먼저 물어봐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한승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약속해요? 약속해. 서연이 수세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할게요. 두 사람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부엌에서, 따뜻한 물이 흐르는 싱크대 앞에서 그렇게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승준은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펜트하우스에서도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싱크대 앞에서 서연과 함께 설거지를 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작은 케이크 하나, 함께하는 설거지. 그 작은 것들이 1조짜리 펜트하우스보다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말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으로 티격태격하는 그 사람이 사실 제일 소중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